안녕하십니까. 37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36페이지까지 했죠. 그죠? 아, 면세점. 8번 면세점. 그죠? 여기부터. 37페이지. 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벌써 3월, 오늘이 10일인데, 그죠?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원래대로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식도 쌓여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월만 흘러가는지, 그죠? 실력이 쌓이는지, 주름만 쌓이는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 37페이지 8번의 면세점을 보겠습니다. 이 면세점이라는 얘기는 세금을 말 그대로 본다? 면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세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세목에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취득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이제 취득세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취득세는 면세점이 거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가액이 그래 있죠? 5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뭐 한다?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입니다.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요 얘기는 지금 취득가액이죠. 가액. 그죠? 뭐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세액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가액하고 세액은 완전 다르죠? 1억에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1억에 취득한 거죠. 이게 뭐예요? 취득가액이죠. 세액은 여기다 뭘 곱해? 네. 세율 곱해 나온 거죠. 요게 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50만 원이 아니라 요 취득한 물건의 가격, 내가 땅을 샀는데 50만 원짜리를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해주겠다? 면세점을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50만 원짜리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규정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내가 취득한 금액이 딱 50만 원짜리 샀어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죠. 적용하니까 안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이래야 돼요. 그냥 오영부영 해버리면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를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소액징수 면제라는 것도 있죠. 소액은 징수를 만다 면제한다. 그랬더니 요거는 일단 나오면 왜 이걸 하냐면 이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징세비 절감. 그죠? 징세비를 절감하겠다. 징세비가 뭐라겠어요?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을 요걸 이해하면 되죠. 징세비. 그럼 우리가 세금 징수 방법 2개 배우죠. 신고납부하고 뭐 배워? 보통징수. 그죠? 그럼 둘 중에 징수할 때 비용 원가 들어가는 게 뭐라겠어요? 신고납부? 보통징수. 보통징수죠. 신고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니까 걔네들은 돈들을 줬고, 근데 보통징수는 걔네가 뭘 만든다?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소액징수 면제는 보통징수, 즉 지방세만 있고 보통징수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적인 보통징수 방법, 우리 배우는 게 뭐 있어요? 지방세 중에 우리 배우는 것 중에 최소한치 주셨죠. 그죠? 그럼 이제 소액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죠? 이제 소액이 얼마다? 2,000원 아니고요. 미만이고. 그죠? 2,000원 미만.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소액으로 봐서 징수 안 한다. 얼마부터 걷는다? 2,000원부터. 뭐 항상 기억하시죠. 요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결국 뭐다? 2,000원이면 뭐 한다? 얘는 징수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해야 돼. 미만. 그러니까 소액징수 면제는 고지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가는 다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보통징수, 소액징수 면제 금액은 다 2,000원 미만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취득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8번의 면세점 동그라미 1번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걔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 9번의 소액징수 면제도 1번 재산세만 잘 보시면 되죠. 2,000원 미만. 근데 뭐가 됐든 다 소액징수면 전체 다 기준금액이 얼마야? 2,000원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비과세하고 감면이란 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걸 의미를 물어보진 않지만
개념이 비과세란 말하고 감면이란 말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자, 비과세란 뜻은 그대로 해석하면 과세를 안 한다, 못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자기가 부과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과세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세를 못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해당되면 나는 법적인 납세 의무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죠? 근데 감면은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과세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집을 1억에 사가지고 이걸 8억에 팔았어요. 근데 1세대 1주택 2년 부였어요. 그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죠. 자, 이런 경우는 1억에서도 8억에 팔았습니다. 양도 차익 좀 낮죠? 하지만 얘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어차피 뭐야? 비과세 대상이니까 과세를 안 하는데 세금이 얼마인지 뭐로 계산해요? 필요가 없는 거지.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그냥 뭐야?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차익이 얼마가 됐든 뭘 받는다? 비과세, 그런 얘기죠. 근데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니까 일단은 뭘 해야 돼? 세금 계산을 해요. 얼마인지.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이 만약 1억이다. 그럼 이거를 100% 감면해줄 수도 있고 50%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면은 항상 세금을 일단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안 냅니다. 그죠? 모든 세금에 대해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과세를 안 하니까 본세가 과세가 안 되니까 아예 납세 의무가 없는 건데 요거는 뭐가 있다? 감면을 받으면 세금은 깎아주지만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부가세. 그러니까 우리 배웠죠? 양도세 감면 받으면 감면세계 부가세, 농특세 20% 내야 된다. 그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면과 비과세는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감면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감면 신청. 그러니까 내가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감면 절대 해주지 않고요. 본인이 감면 대상이면 가서 뭘 해야 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걔들이 그걸 보고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비과세는? 그럼 물어볼게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세 신고를 비과세 대상의 경우도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비과세는 신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왜?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얘가 팔았는데 신고 안 했냐고 조사할 거 아니에요. 조사해봤더니 나는 무슨 대상이요? 비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는 걔네들이 조사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면 과세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으니 얘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뭐는 해야 된다?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양도세 뭐라고 했어요? 걔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세금은 안 내지만 걔는 뭐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자기가 손해보고 팔았던 차익이 없건 이 내용을 누구한테? 과세권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걔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가면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고 내용상으로 크게 처음에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거기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 총론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세 총론 공부할 때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 내가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성립 시기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딱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죠? 확정 시기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언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느냐. 소멸 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목별로 다 틀린 거죠. 세목별로. 자, 그래서 이 확정 시기는 이렇게 있고 자, 이거 뭐는 거죠. 언제 성립이 되고 확정 시기는 뭐냐면 돈이 얼마,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딱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보면 얘는 간단해요. 얘는 징수 방법 우리 두 개 배우죠. 신고주의 주세와 부가주의 주세 두 개를 배웁니다. 신고주의 주세는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고 부가는 뭐예요? 보통징수처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따라서 확정 시기는 간단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 하셔야 되죠? 취득세 신고. 자, 그럼 1억에 사서 얼마에? 1억에 신고를 하죠.
이렇게 신고하면 원주시에서는 이 신고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신고한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일반 부동산이면 얼마? 매매면 4% 곱해서 400 계산하고 여기다 부가세 붙여서 60만 원 붙여가지고 얼마? 460만 원짜리 납부 영수증을 주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은행에다 갖다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사람 꿈이 다운계약서 쓰는 게 꿈입니다. 다운계약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자 해서 이걸 1억에 샀는데 9,800만 원에 신고했다. 얼마에 샀는데? 1억에 샀는데. 자, 이렇게 신고하면 원주시에서 이 신고 내용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1억에 사서 지금 9,800에 신고했죠? 그럼 원주시에서는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우리만 당사자만 지금 나중에 등기 안 한 상태면 거래 당사자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하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걸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하든 이걸로 신고하든 걔는 뭐를 해? 그냥 여기다 그냥 세율 곱해서 영수증 줍니다. 그리고 돈 내면 끝나는 거지. 물론 나중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업다운 계약서 때문에. 근데 신고 당시에는 나한테 의무를 준 거니까 내가 얼마에 신고하든 일단 뭐 한다? 그대로 받아줘 있는 거죠. 1억 2천에 신고하면 그냥 1억 2천에 세율 이렇게 가는 거죠. 결론은 신고납부 주세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언제 확정된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신고했을 때죠. 이 금액이든 이 금액이든 이 금액이든 내가 뭘 하면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신고납부 주세 3개 배우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얘네들은 다 언제 확정된다? 내가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부가주의 주세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전년도에 작년에 재산세 내셨잖아요. 내셨으면 금액이 나왔을 거야. 10만 원이 나왔다. 그 10만 원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원주시에서 김모 씨 10만 원 하고 지네가 결정한 거죠. 그럼 우리는 걔네가 결정한 그 10만 원이 뭐야? 결정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우리는 뭐만 해? 돈만 내는 거지. 그럼 내가 내야 할 조세는 부가주의 주세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요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고지서 날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계산해? 지네들이 계산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확정 시기는 뭐만 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조세의 신고납부냐 보통징수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요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제 성립식입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일단 세목별로 많잖아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세목별로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렵다 느낄 수도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다 볼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배우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맨 먼저 물건 취득하면 되는 게 뭐다? 취득세. 그죠? 그 다음에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 등록세 내시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이게 좀 많으면 뭐네요? 종합부동산세 내시고 종합부동산세 내시고 팔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양도세는 소득세 그럽니다. 보통 묶어서 양도소득세법이랑 없기 때문에 소득세 그러고 무상승계와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시고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시고 그리고 그 문서 작성할 때 계약서 쓸 때마다 붙이는 거 있죠? 내는 거 인지세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샀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무상승계 인지세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이 되느냐? 취득세는 답이 써 있어요. 여기 보죠. 자, 얘는 취득세는 뭐 했을 때네? 취득했을 때 내니까 언제 성립해?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취득 안 하면 납세의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취득 안 하면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했을 때 그래야지. 만약에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쳐다봤을 때 성립이 된다.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죠? 눈 감고 다녀야지. 내 거 아닌 거 쳐다보면. 지나가다 이쁜 여자 쳐다봤는데 탁 쳐다봤다. 취득한 거를 본데. 그럼 좋죠? 이건 좋다는 거는 개인 차이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쁜 건 잠깐이면 좋지만 성격이 더러우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이쁜데 매일같이 보면 이 서로가 저기가 돼가지고 이제 뭐 면역이 돼가지고 이쁜지를 모릅니다. 그다음부터 뭐가 중요해? 성격이 중요한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이쁜데 성격이 안 좋아. 그러면 진짜 사는 사람 힘든 거죠. 남들 족같다 더 이쁜 마누라가 살아서 뭐가 좋아? 성질이 더러운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잘생겨서 야, 네 남편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뭐가 좋아? 맨날 바람 피는데. 생각 없는 거죠. 얘는 뭐였대? 취득했을 때.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얘도 뭐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된다. 얘는 그냥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는 항상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했죠. 얘는 언제 기준으로 간다? 매년 6월 1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세 기준이라고 해요. 과세 기준일. 근데 얘는 과세 기준일이 그날이 매년 6월 1일인 거죠. 얘는 이날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납세금 성립도 이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날 기준으로 걔네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 따라가죠. 왜? 종부세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는 절대로 안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낸 사람 중에서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죠. 과세 대상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있는 거죠. 왜? 재산세 낸 사람 중에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든 기준이 원칙적으로 얘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종부세도 따라가는 거죠. 똑같이 과세 기준일. 여기 또 하나 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이 지역자원 시설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세 병기고지 세목인데 우리 재산세 배울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얘 말고 얘도 같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가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만.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다 했냐면 소방공동시설세라겠죠.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네가 불이 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소방시설을 이용할 확률도 많으니까 그 비용을 네가 내라 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관 같은 거 갖고 계신 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다중이 이용하니까 불이 날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뭐? 해당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부세도 재산세 냈다고 다 내는 거 아니죠? 해당되는 사람만. 근데 결론은 뭐다? 얘나 다 일단 뭐 내는 사람 중에서 재산세. 그러니까 얘도 따라가면 어디 따라가? 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도 만약에 나가게 되면 따로 안 나가고 어떻게? 재산세 병기 세목 그래서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세 개는 다 언제다?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다 내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껌 팔아서 소득 발생했다. 이런 거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 지하철 그 수도권에 1호선 같은 데 제가 타고 다니는데 보면 거기도 가끔 가다가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 뭐 좀 불편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장님이 이렇게 소경이셔가지고 맹인이셔가지고 찬송가 틀어놓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나이가 좀 드셨는데 꼭 막차나 그 전차를 타십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검정 봉투 하나 딱 들고 허리 90도 딱 숙이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근데 노숙자 이런 건 절대 아니시고 깔끔하게 생겼어요. 옷도 딱 보니까 좋은 거예요. 메이크업. 그런 거 입고 다녀. 아래 위로 깔끔하게. 근데 봉투 들고 돌아다녀요. 밤에. 1시, 11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않고 지나가셔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고 오시는지. 딱 봐가지고는요. 아직 부잣집 저기 고생 안 하시게 생겼어. 얼굴도 막 좋으세요. 피부도 좋고. 근데 그 봉투 들고 다니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야. 근데 허리가 90도로 굽으셔가지고 왠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막 느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기로.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소득은 아니고 대표적인 소득이 뭐라겠어요? 월급 받는 거죠. 월급.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월급이 발생했죠? 그럼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다? 세금은 내야 되죠. 근데 이거를 매달 세금 낼 것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낼 것이냐 그걸 정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세금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과세기간.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 세금 부과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뭔 얘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걸 따로따로 내지 말고 1년치 한꺼번에 묶어서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연말 되면 연말 정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연말에 정산을 해? 6월달에 할 수 있는데 법에 과세기간이 1년으로 돼 있으니까 1년치 묶어서 한꺼번에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말에 1년치 묶어서 정산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6개월 단위로 낸다 그러면 반기별로 정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정산해가지고 그거를 다음 년도 5월달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다? 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과세기간이 종료가 돼야지, 끝나야지 뭐가 된다?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세기간은 얘만 있는 건 아니죠. 법인세도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날짜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는 1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만 돼 있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 10개월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있죠. 그죠? 자,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 정해져 있죠? 얘는 근데 2번 내죠. 과세기간 2개잖아요. 6개월 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긴 하지만 법으로 정한 과세기간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반기별로 내는 거죠. 해서 6개월 단위 끊어가지고 그 다음 달 25일에 확정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분은 언제 내는 거야? 7월 25일이고 2기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결론은 소득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부가가치세가 됐든 다 뭐라는 겨? 정해진 뭐가 있다? 법적 기간, 과세기간이 있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그 정해진 과세기간이 뭐? 끝나야 된다. 종료가 돼야지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결론은 소득세,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언제? 과세기간이 종료했을 때 성립이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자, 이는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상승계입니다. 그죠? 자, 무상승계라는 얘기는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 공짜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때는 세금을 내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상속은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고 요거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 뭐 그 뜻이겠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는 일단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죠? 얘는 항상 뭐라 하겠어요? 상속 얘기가 나오면 시점, 기준을 언제 기준이라고 물어보면 항상 돌아가신 날이고 언제까지 기간을 물어보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만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기준 물어보는 거죠. 언제 기준으로 된다? 납세배상 시기가 언제니? 그러면 돌아가신 날이죠.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 이렇게 하죠. 돌아가신 날 이 뜻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상속이 됐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자식 차별 안 한다 그래서 똑같이 상속 재산을 지분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봤더니 뭐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왜? 제사 지낼 때 보니까 큰아들하고 큰며느리만 쭈락 음식 준비하고 둘째, 셋째, 넷째는 나중에 천천히 다 준비한 다음에 슬쩍 와가지고 제 절만 딱 하고 음식 먹고서는 저녁 때 다음날 출근도 홀딱 가버려. 그럼 또 큰아들하고 며느리는 뭐예요? 둘이 또 죽으라고 또 치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다시 오셔가지고 야, 큰아들이 고생 많이 하니까 지분 정리 다시 하자.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시죠? 하고 마음은 원이는데 안 되시는 거죠. 자, 이건 안 돼. 한번 가시면 끝이에요. 자, 근데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주는 사람, 오야 마음이죠? 주는 사람 마음에 주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아침에 큰아들한테 네가 고생 많다. 네가 장남이니까 내가 원주역 앞에 있는 상가 건물 너한테 내일 증여해 주겠다. 아들이 갔어요. 출근했어. 점심때 누가 왔어? 막내딸이 온 거야. 막내딸이 오더니 갑자기 아빠를 앉혀놓고 뭐라 그래? 막 노래를 불러. 막 춤추고 아빠 힘내세요. 어디가 있잖아요. 막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꺼버리겠네. 막 맨날 노래를 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뭐래? 아니 이 아버지가 연세 드셔가지고 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재롱 떨지 나이 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막내딸이 와서 30살 먹는 막내딸이 와서 막 춤추고 재롱 떠니까 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보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나한테 귀여운 딸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아침에 아들 주려고 하다가 점심때는 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왜? 나한테 와서 재롱 떠는 걔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보면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막내 동생이 저희 나이 차가 좀 나거든요. 근데 막내는 여자예요. 딸이에요. 근데 걔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걔가 30살이 넘었었거든요. 걔가 진짜 아버지 있다고 오면 집에 시골이잖아요. 간만에 오면 아버지 앉혀놓고 거기서 춤춥니다. 아빠 잘 봐?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유일하게 아버지한테 반말하는 애가 걔예요. 우린 반말 못해요. 우리 걔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6남매인데 제가 막내가 장남이고. 근데 걔는 30몇 살이고 저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걔는 막 반말해요. 아빠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는 못하죠 반말을. 근데 반말해가면서 막 그런 거예요. 막 춤추다가 아버지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아버지 이름 막 불러. 이름 부르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딸내미가 그럼 반응을 하고 좀 박수도 치고 그래야지. 그럼 아버지가 막 박수 막 치세요. 알았어. 그럼 막. 그러고 막 걔가 한 30분, 1시간씩 해요. 근데 아버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왜?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게 나이 드셔가지고. 그게 너무 걔를 이뻐했죠. 그러니까. 이뻐하는데 줄 때는 절 주세요. 결국 그러더라고요. 이뻐는 하는데, 그죠? 뭐 줄 때는 알았어 해놓고 이제 할 때는 이거 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걔가 참 그런 거 있죠. 근데 절대 되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래? 잘
자기는 재산이고 다 필요 없대요. 아버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된다고 막 보약을 갖다 이렇게 쓱 밀어주는 거야. 그러다 자기는 가겠대. 잘 드시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막 뭉클한 거죠. 왜? 우리 둘째 아들이 이게 효자네.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아침에는 큰아들, 점심 때는 막내딸, 저녁 때는 둘째 아들. 근데 어차피 이건 누구 맘이야? 주는 사람 맘이죠. 안 주면 그만이잖아. 그럼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버지 나 준다면서. 그래 준다 했는데 맘 편했어. 안 주면 그만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말로 소용없고 뭐 해야 돼?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취득했을 때 성립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뭘로? 증여로 그 재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냥 무조건 돌아가시면 끝이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세는요 그 문서 작성할 때마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이 되는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번호판 등록 같은 거 할 때 그 구청이나 이제 시청에 가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작성하면서 하기 전에 마지막에 뭘 사오라고 하냐면 증치를 사오라고 합니다. 인치 그죠? 그러면 걔가 살아갈 때 뭐라고 그래? 공무원이 얘기할 때 알아서 가서 사오세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죠? 얼마짜리 사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한테 10만 원짜리 사오세요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인지세가 얼마란 얘기야? 1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그러면 내가 그걸 사다가 주면 걔가 그걸 사서 붙여서 뭐요? 손에다 딱 붙이면 끝나죠 공무원이. 그죠? 그럼 얘는 뭐다? 과세문서 작성할 때 특징이 뭐다?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죠. 왜요? 얼마짜리 사후에서 하는 순간 뭐야? 확정된 거잖아. 그래서 이 특징이 뭐다?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뭐가 된다?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몇 개 더 보시면 가산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죠? 부가세라고 하죠. 부가세. 그럼 부가세 뜻이 뭐냐면 쟤네처럼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 못하기 때문에 저기에 찐득이처럼 덧붙여서 간다. 그런 조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은 그러면 얘는 자체적으로 과세도 못하니까 얘는 납세 의무 성립이 자체적으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가 덧붙여 나가듯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도 누굴 따라가? 그 덧붙이는 본세, 그 독립세 성립할 때, 즉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도 부가세로 붙고 재산세도 붙고 등록세도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 세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붙지만 얘는 다 틀리죠. 취득세 붙을 때는 취득세 성립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부과될 때는 재산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된다 그러면 되죠. 그렇게 따지면 얘도 부가세는 아니지만 가산세도 비슷한 성격인 거죠. 왜요? 얘는 뭐 안 했을 때?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얘는 뭐예요? 그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럼 얘가 취득세 붙을 때와 소득세 붙을 때 각각 뭐라는 거예요? 취득세 붙으면 취득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고, 그죠? 국세 붙으면 국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세 개는 성격상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이거 말고 한번 나온 게 뭐냐면 수시부가 조세가 났어요. 수시부가.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7월 달에 과세하는데 공무원이 누락을 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누락되면 어떡한다 했어요? 발견 즉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세는 수시부과하는 조세는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된다? 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발생하면 성립이 되고 걔네가 세금을 계산해서 결정해서 보내면 결정되면 결정하면 그걸로 뭐가 되는 거야? 확정이 된다. 그래서 수시부과 조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성립시는 이 정도면 시험에 언급이 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나온 겁니다. 뭐 교재는 더 있지만,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얘가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랑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했을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상속세, 증여세는요. 무상승계죠. 자, 그럼 여러분 상속받으시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물고 신고하면 세액공제 10%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네? 저 금방 얘기했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상속 개시일에 성립하고 언제 확정돼? 그래서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왜? 지금 금방 신고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신고하니까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맞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 정상이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합격하는 거야. 그 정답은 틀렸어요. 그 답은 틀렸어. 그래서 왜? 이 두 개는 조심해야 됩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건 맞는데 확정 시기는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두 개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저게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뭐를 해? 세무서에서 조사합니다. 조사.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신고를 조사를 해. 법에 뭐라고 되냐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신고를 여러분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럼 세무서 이걸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요. 근데 신고 내용에 있는 게 여기 말고 다른 게 발견됐다. 그럼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왜 받는 거야? 너 이거 신고하면 내가 이걸 근거로 조사할 거야. 근데 여기 신고 내용이 없는 게 발견되면 너는 무조건마다 세금 포탈한 걸로 봐서 가산세 부과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신고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이게 다 이제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신고 내용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걔들이 결정하면 뭐가 된다? 확정된다. 어떤 분이 그러면 나도 상속세 신고했었는데 그냥 신고하고 그걸로 끝났는데 세무서 아무 얘기 없던데? 그럴 수 있죠? 왜? 짜잘한 건 안 해. 짜잘한 거. 상속세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건 안 해. 그런 거 하면 세무서 직원들 맨날 과로로 쓰러지지. 그런 거 안 하고 막 한 10억, 뭐 20억, 100억, 1000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지. 왜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감추는 건 누가 감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감추는 거요. 가진 거 딸랑 하나 있어. 그거 하나 상속받았는데 그거 감추면 다 감추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못 감추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막 삼성이나 이런 데서 대기업체 회장이 죽으면 막 상속 재산이 막 1조, 2조, 3조 막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이 그 1조, 2조 되는 걸 다 그대로 신고하겠어요? 액면 그대로? 택덤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하면 대기업체는 한 두 번, 세 번만 이렇게 상속돼버리면요. 지분이 없어가지고 회장직 물러나야 됩니다. 왜?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30억 초과되면 거의 50% 육박합니다. 내가 만약 1조를 상속받다 그러면 세금이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상속세가.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세금 내고 나면 걔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 주식 같은 걸로 해버리면 지분 확 줄어버리죠. 그러면 한 몇 대만 내려가면 그냥 가만히 살림 잘하다가도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왜? 지분이 계속 줄잖아요. 3조다 그럼 1조 5천억이 세금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숨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상속증여세는 조심해야 돼요. 뭐만? 확정 시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죠? 확정 시기가 언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확정됐어. 세금이 얼마라고 딱 확정됐어요? 그러면 언제 얘가 없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없어지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10만 원 결정돼서 책 넘기지만 책. 지금 39페이지 아닌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거야. 제가 39페이지 아까 펴놓고 책 한 장도 안 넘겼는데 왜 이렇게 책을 넘겨요? 그 참 공부를 참 희한하게 한다니까. 그 시험 떨어지는 게 정해져 있어. 그냥 말 안 듣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참 책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참 희한하다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니까 공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막 대한민국 공통이네. 어제도 이걸 10배를 토했다니까. 어제도 막 강의하는데 안산서 강의하는데 막 하는데 막 앞에 쭉 앉았는데 막 제가 납세 소멸 사유 보겠습니다. 갑자기 막 사사사사사사 찬너방울 소리가 막 동시에 막 거기 한 100몇 명 꽉 차 있으니까 막 넘기니까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바람 불라고 그래. 막 사사사사사 막 그냥 그걸 못 들어는 그냥. 근데 갑자기 제가 싹 뒤로 돌아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사사삭 소리 탁 잡았더니 탁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닌 척. 아이고 참. 이런 공부가 저는 이런 건 확실하거든요. 이 공부는 무조건 합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평균 60이기 때문에. 근데 떨어진 이유는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하고 세법이 있어요. 그죠? 자, 이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얘가 16문제가 나오고 얘가 2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세법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거의 모든 학원들이. 그 얘를 막 합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얘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왜? 24개 나오니까. 그 얘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월, 8월 돼도 오영부영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왜? 이것도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럼 얘를 무시하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죠. 얘는 16문제고 얘는 24문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묶어서 40문제죠? 그죠? 자, 예를 볼게요. 공법이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국계법이 14문제 정도 나오죠. 13문제. 그죠? 건축법이 7, 8문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주택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개발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할 때 국계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럼 국토개혁법 안 합니까? 공부할 때? 얘 제일 많이 하죠. 자, 얘가 공시대법이 40문제, 묶어서 40문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기법 12문제, 지적파트 12문제, 세법 16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40문제잖아요. 자, 이걸 공법처럼 이게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40문제 다 묶어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공부를 어디를 해야 돼? 당연히 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 이거 안 하면 이거 한다는 얘기는요, 국계법 안 하고 개발법, 정비법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돼서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저는 세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야. 이걸 단일 과목으로 봐서 얘가 24개 나오는데 얘를 집중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등기법이 어려워요. 이 세 파트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야? 여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걸 한다고 해서 얘네 무시하면 이것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못하는 거죠. 얘를 먼저 하고 이 두 개가 우선이죠. 오히려 얘가 제일 영순위 아닙니까? 왜? 16문제나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안 한다는 국계법을 포기하고 공법을 24개 맞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희한하게 공부를 한다니까? 이거만 죽으라고 합니다. 특히 등기법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건 반타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적법은요. 암기 과목이라 웬만하면 11개, 12개 다 맞아요. 막판에 가면. 근데 그럼 뭐예요? 여기서 세법 5개 맞는데 16개에 5개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16개도 5개밖에 안 맞아. 최소 10개 이상은 맞아줘야 되는데 근데 왜 못 맞아요?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건 평균 60인데 전체를 다 잘해서 시험 보려면 무조건 시험은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중기사 시험은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80점이 만점이라고 봐야 돼. 80점이. 그냥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100점은 절대 만점이 아닙니다. 그거 맞아서 뭐 하게요? 소용없는 거야. 60점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장원 급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상하게 공부를 한다니까. 그 잘못됐잖아요. 얘 하면 이거 하는 거에 반만 하면 얘는 12개는 맞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분 등기법과 세법은 어느 게 쉽습니까? 세법이 훨씬 쉽습니다. 얘는 반복해서 읽으면 진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시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방법이. 그러니까 맨날 공부해도 공시세법에서 24개도 못 맞고 벌벌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세법 12개 맞으면 공시법에서 12개만 반타작만 해도 지적법만 다 맞으면 24개는 쉽게 맞거든요. 근데 공시세법을 24개도 못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잘못된 거죠. 공부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이유는 뭐다? 잘못 공부하는 거죠. 세법 공부를 할 때 뭐 공부한 거야? 죽으라고 맨날 등기법하고 등록세하고 종합부동산에만 죽으라고 하는 거지 맨날. 틈 날 때마다 세법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 맨날 나올 때마다 공부한 건 다 맞췄는데 2개 맞히는 거지. 등기법 하나 나오고 등록세는 무조건 하나 나와요. 종부세도 한 문제 이상 안 나와. 안 나올 때도 있어. 그거 뭐 맨날 하면 뭐예요? 공부해 소용없지. 맨날 떨어지는 거지. 그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다 있다는 거죠. 모든 과목마다 다 틀려요.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고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법 공부를 제가 계속 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참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자꾸 그런 거 3개, 4개, 5개 맞아가지고 하나, 2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1차 하나, 2개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세법을 5개 맞은 거야.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야. 왜? 공부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떨어지겠다고 작정하고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공부할 거야? 지금 여러분은 아예 그냥 다른 과목에 점수 굉장히 잘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떨어지겠다고 작정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가. 그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죠? 문항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공법이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공법 24개를 어떻게 맞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걔 24개 맞을 필요가 뭐 있어요? 중개사법 잘 맞으면 되는데. 공법하는 게 반에 반만 투자하면 중개법 30개를 넘는데. 근데 막 계속 걔만 공부하고. 그건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까 초장에 하라는 얘기지. 기초를 잡아라는 얘기지 걔만 하라는 얘기 아니죠. 공법 때문에 2차 합격합니까? 공법 때문에 떨어지는 건 있어도 합격하는 건 없습니다. 합격은 공법 때문에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2차 합격은 무조건 중개사법이 합격하는 거예요. 중개사법 때문에. 걔 때문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건 공법비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오히려 공시제법에 떨어지는 거 이런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유치원은 중개사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 근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범위를 잘. 그럼 그 계획만 잘 세우면 공부가 의외로 쉽거든요. 평균 60만치가 의외로 쉬워요. 근데 희한하게 공부를 한다니까. 희한하게. 그죠? 저 말했잖아요. 중개법 30개, 공법 20개, 공시제법 22개 맞으면 60점이라고. 이게 60점이라니까요? 그러면 공시제법 22개면 세법 10개 맞고 공시법 12개 맞으면 돼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따지면 되게 맞기 쉽잖아요. 얘 공법은 반타자만 하면 된다니까. 많이 맞을 것도 50점 맞으면 돼요. 얘 30개 충분히 맞을 수 있죠. 조금만 하면. 그럼 이게 딱 6점이에요. 그 봐봐. 이렇게 따지면 별거 없잖아요. 22개 맞는 게 뭐가 어려워. 그죠? 공법도 국계법, 건축법만 하면 20개인데 그 두 개만 20개 나오잖아요. 두 파트만. 근데 여러분 농지법하고 다 하잖아. 그리고 맨날 열 몇 개 맞잖아. 공부를 훨씬 많이 전 범위를 다 했는데 열 몇 개 맞고 두 파트만 죽으라고 한 사람은 20개 맞죠. 일단 그게 가중치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죠? 농지법 같으면 수업만 들어야 되는 거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막 수업 시간에 들었다가 막 공부한다는 건 웃긴 겁니다. 왜? 그 딸랑 두세 문제 나오는데 국계법 14개 나오는 건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막 농지법 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깝깝해서. 아 진짜 공부하는 거 뭐 답답합니다. 근데 말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뭐 소용없어. 지금 들을 때만 조금 그런 것 같지. 또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막 떠들고 나면 둘째 시간 똑같아. 그러면 이따가 등기법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또 공시법 오니까 또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다. 또 가서 또 얘기하지 말고요. 또 그 부합선생님한테 뭐 세법 선생이 등기법 하지 말고 세법을 하겠다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이 맞으니까. 그렇다고 뭐 전화해서 나한테 뭘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말했죠? 공합선생님은 제가 이긴다고? 전체 제가 이겨요. 제가 이기니까 뭐. 제가 이깁니다. 자, 납세금 소멸 사유는 뭐다? 돈 내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 결정됐어. 어떻게 하면 없어져? 돈 내면 끝. 그죠?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죠. 내가 돈 줄게 50만 원 있고 받을 게 50만 원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쌤 할 때 뭐라고 한다? 뭐 한다고 그래? 퉁친다고 그래. 전문용어로 퉁친다고 그래. 그죠? 근데 여기다가 법에다가 똑같을 때는 둘이 퉁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법률용어로 충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당. 그럼 뭐예요? 내가 환급받을 세금으로 내가 낼 세금을 충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이 쌤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돈 낸 거하고 똑같으니까 뭐가 됐다? 소멸됐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부가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민법 배우시면 취소를 배우셨죠? 자, 취소하면 법률 행위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뭔 얘기예요? 부가 된 게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이 부가 자체가 법률적으로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없었던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가 자체가 뭐가 돼?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 취소가 소멸사유입니다. 네 번째는 제척기간의 만료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만료.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양도세 신고를 안 했어. 예를 들면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안 하고 냅두면 안 되죠. 내가 신고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해?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걔네들이 우리한테 뭘 보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자, 20년 후에 내가 20년 전에 신고 안 한 걸 20년 후에 저한테 고지서를 보냈어. 그러면 나는 그게 뭔지 기억도 안 나죠. 20년 전이니까. 그죠? 근데 그걸 세무서에서 20년 알아가지고 20년 후에 나한테 고지서 보내면 짜증나죠. 열받고 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명짤 봐서 그 전에 갔으면 벌써 5년 전에 갔어. 그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는 불명예스럽게 세금 포탈하고 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때나 막 20년, 30년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요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해라라고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부과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요? 그걸로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려요. 제척기간은 세목별로 다 틀립니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양도세 신고납부조세 있죠. 취득세 그렇고 지방세 다 신고납부조세는 제척기간이 7년이에요. 자, 그럼 뭐는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세 신고를 안 했다. 작년에. 올해 5월달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확정신고까지 안 해버리면 그 다음날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몇 년? 7년 안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세무서에서 여러분이 신고 안 한 걸 조사해서 그때 만약에 발간되면 그 안에 뭐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신고 안 한 걸 발견했어. 몇 년 지나고 7년 지난 다음에 세무서에서 그걸 알았다. 그럼 나한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척기간 만료. 하나 또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는 뭐냐면, 자, 부과했습니다. 근데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이제 내는 게 문제잖아요. 고지만 했다고 걔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징수 안 하고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 독촉장 나무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났어?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뭔다? 징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는 기간 안에 부과해야 되고 부과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를 해? 징수를 걷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걷어가면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네가 5년 동안 징수 못했으니까 그걸로 뭐한다? 나한테 돈 못 받아갔으니까 그걸로 소멸돼 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 말대로 하면 내가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5년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5년 버티는 거죠. 5년. 자, 4년하고 364일을 버텼어. 근데 여기서 버티려니까 자꾸 쫓아오니까 어디 갔어? 지리산 가서 반달곰하고 쎄쎄쎄하고 놀다가 4년 364일을 노는 거죠. 그때 곰이 뭐라고 그래? 정들어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마늘하고 쑥 먹고 다시 곰으로 환생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막 꼬시는데 그걸 무릅쓰고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목욕제하고 집에 딱 갔더니 여기 뭐가 있어? 독촉장 이렇게 가 있어. 그럼 이때부터 다시 요이 땡 5년. 또 뭐 날라오면 다시 요이 땡 5년. 또 날라오면 요이 땡 5년. 5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날라오면 그때부터 그 전에 있던 건 없었던 게 되고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5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제척 기간에 요이 땡 하고 7년.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틀려요. 왜? 이게 만약 예천호 해놓으면 진짜 얘는 5년만 안 내고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그럼 국가는 뭘로 운영해? 세금 징수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촉장 날라온 이유가 세금을 빨리 내세요 이런 뜻도 있지만 내든 안 내든 얘는 무조건 정기적으로 고지하죠.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과태료 같은 거 안 내면 제가 옛날에 1990년도인가 그때 과태료 안 내고 제가 최근에 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뭐 10년, 20년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보내는 거예요. 왜? 걔들이 뭐 했어? 그동안에 내가 내든 안 내든 걔들 뭐 했어? 정기적으로 내 주소지에다가 계속 그걸 보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든 안 내든 걔는 보냈으니까 그때부터 늘어나. 그때부터 늘어나. 그러니까 지금 내라 해도 나는 내야 되는 거야. 왜? 납세 소멸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건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래야 세금을 걷는 거지 얘처럼 했다는 아무도 안 내죠 세금을. 국가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5가지가 보다 소멸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멸 사유 아닌 것도 있겠죠. 소멸 사유가 아닌 것. 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 세금을 안 내느냐?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됩니다. 안 내고는 못 가시는 거예요. 내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모든 세금이 다 소멸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태종 이방원든 태종 이방원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세종한테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성군이 되거라. 그래가지고 태종 이방원이가 어떻게 했어? 자기 살아생전에 그 지금 왜 육룡이 나라시에 나오는 애 있죠? 거기 나오는 공신들 있잖아. 걔를 싹 다 죽이죠. 자기 살아생전에. 왜? 걔들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걔들이 권력자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맘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진짜 다 죽이죠. 자기 처남 4명도 다 죽이잖아요. 그 처남들 4명인데 민무질 뭐 해도 걔들도 싹 죽여버려요. 처남도 죽이고 다 죽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종대왕이 뭐가 된 거예요? 성군이 된 거죠. 몰라? 그럼 이 사람이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이야. 그래 뭐라는 겨? 너의 모든 조세는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아들아 너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가셨어. 그럼 아버지만 편하게 가신 거예요. 왜? 아버지는 본인이 아들의 모든 조세를 다 지고 갔다 아들이 편하게 살 줄 아는데 아들은 뭐 하고 있어? 아버지 것까지 상속을 받아버린 거죠. 왜? 안 없어져요. 돌아가셔도 뭐가 돼버려? 상속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죠. 부채도 상속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상속재산과 부채가 있을 때 부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받아버리면 상속재산으로 세금 퉁치고 남은 것도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부채가 더 많아. 상속재산 10억인데 부채가 12억이야. 그대로 샀나? 이제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다 그런 얘기 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된대.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포기는 문제가 뭐다? 안 없어져. 넘어간다 했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넘어가요. 1순위는 자식, 2순위는 부모님,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게 안 없어져요. 얘는 뭘 해야 돼?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고 신청하면 부채가 12억이고 상속재산 10억이면 그걸로 퉁치고 소멸돼 버려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한정승인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재산과 부채 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그거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만약에 정산했더니 의외로 부채가 적을 수도 있죠. 그럼 남은 재산 내가 상속받는 거고 부채가 많으면 그걸로 퉁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를 철회해. 철회는 안 없어져요. 얘는 철회했다가 나중에 얘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압류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이것도 손실로 떨었다가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얘도 부활하죠.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게 언급이 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얘하고 헷갈리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헷갈려요? 여기서 소멸사는 당연히 부가 취소입니다. 왜? 아까 뭐라고요? 취소하면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잖아. 그럼 부가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소멸되는 게 당연히 얘가 소멸사유죠. 근데 이거 헷갈리는 분들은 뭐예요? 외우는 거죠. 납부중단 부가처리 부가취소 계획서. 근데 나중에 시험에 뭐라고 나와? 납부중단 부가처리 제적기간 만료 이거는 소멸사유에 해당된다 했더니 그래서 취소가 기든가 처리가 이러고 있는 거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민법 아는 대로 취소는 무효가 되니까 부가가 취소된 무효가 됐으니까 이게 뭐다? 소멸된다라고 하면 얘하고 헷갈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얘가 소멸사유 얘는 아닌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납세인 성립, 확정, 소멸사유 등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교재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